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명지대학교 건축대학교 김혜정입니다. 우선 올해 심사위원으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주최 공간사 그룹 안상민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월간 스페이스 대표 황용철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방금 소개할 때 그 여성이 많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시대에 여성이기 때문에 초대되었다. 약간 기분은 뭐 썩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여성인데 또 뭐 정치라는 얘기까지 하나 조금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발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내용은 한 그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공간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의 프로젝트가 옵저베이션 플랫폼이기 때문에 옵저베이션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플랫폼이란 건축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것 그 다음에는 그 DMC라는 장소에 대해서 제 연애를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은 사실은 정치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학생들이 생각할 때 그 건축이 정치다라고 하면 굉장히 놀라우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건축의 태생은 정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가도 정치가 없으면 건축가라는 직업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역사책에 건축의 가장 위대한 건축으로 처음 나오는 피라미드는 이것은 그 토목을 위한 노동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리고 집권 권력들을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 아는 내용이실 겁니다. 그리고 역사에 처음 쓰여지는 건축가 이모택도 마찬가지로 정치로부터 나타난 그 직업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순수하게 건축은 뭐 예술이야, 뭐 건축은 문화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건축과 정치는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그런 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탈리아의 중세 도시라든지 아니면 파리의 방사선 도시들 이런 것들도 모두 통치 목적을 배제하고는 해석이 불가능한 그러한 형태들입니다. 그리고 건축이라는 것은 통치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후이고 그리고 규모가 가장 크고 그리고 업적을 가장 오랫동안 남길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베를린 돔은 계획안입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건축가가 되고 싶었죠. 그런데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항상 스케치로 가지고 다니던 것을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알프레드 슈페로라는 독일 건축가에게 본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굉장한 대규모의 베를린 돔을 계획하라고 지시했죠. 그런데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어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파리 국립도서관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는 다 잘 아실 거예요.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그 당시에 프랑스를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돌려놓고자 그러니까 국가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대통령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화여대 ECC를 설계한 도미니코 페로의 국립도서관이고 그리고 우리가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면 꼭 가보는 라데팡스의 개성 그레나치라든지 바스티유 오페라라든지 모두 그 당시에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의 그 IMK 설계의 피라미드도 모두 그 당시에 대통령 프로젝트로 시작한 그러한 건축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파리의 건축가들, 프랑스의 젊은 건축가들을 세계의 거장 건축가들과 함께 세상에 소개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전부 건축을 통한, 공간을 통한 하나의 정치의 건축이 수단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고대부터 현재까지 건축은 어떤 그 정치적인 이념을 굉장히 빠르게 강하게 확산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어왔고, 건축가들은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도구나 수단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건축을 조금 더 다른 사회적인 측면, 또 건축가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위치로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그 전환기를 맞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백남준의 닉슨 TV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예술가로 세계의 자신의 작품 세계를 새롭게 개척하고 그리고 그 업적을, 그러니까 예술의 지위를 아주 대단하게 평가를 받은 아주 최고의 작가가 백남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다행히도 대단한 그 창의력을 존경도 하지만 우리 대학이 백남준 그 미술관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시간이 되면 단체로 가끔씩 잘 갑니다. 그런데 보면은 정치적인 이슈를 예술의 대상으로 굉장히 자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을 스크랩해서 거기에 어떤 메모를 한다든지 해서 그것이 작품으로 벽에 걸려있기도 하고, 또 이러한 그 대단한 사회적인 이슈를 대상으로 해서 예술을 정치 이상의 어떤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건축도 그렇고 예술도 다른 그 시각예술도 마찬가지로 항상 사회정치는 예술의 대상으로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위에 책임 있는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이 결정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공간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어린 건축가들이지만 정치와 건축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깊게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공간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언제나 건축과 함께 했다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의 프로젝트가 되는 옵저베이션 플랫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말로는 전망대입니다. 그냥 간단한 전망대인데 이것을 흔히들 옵저버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옵저베이션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마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옵저베이션 하면 항상 뭐를 관찰한다, 아니면 전망한다, 조망한다, 뭐뭐를이라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어 뒤에는 언제나 어떤 그 정말로 목적,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소니 TV가 있고 토끼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뭐 재밌기도 하고 유치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달토끼라는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여기서 백남준 선생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 TV가 작품도 아니고 토끼도 작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이 공간 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토끼가 TV 속에 달을 바라보고 아마도 고향을 떠나온 백남준 선생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라든지
또는 고향을 떠나온 많은 이민자들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달 속에 어떤 그 유토피아가 있고 유토피아를 그리는 모든 인류가 이 유토피가 상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 공간에는 아마도 그림이라든지 향수라든지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달 속에 개수나무가 있고 그리고 토끼가 그 아래서 떡방아를 짓고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문화권에서나 해석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문화권 사람들은 그냥 토끼고 그냥 소니 TV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떤 그 지역적인 문화가 함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또 전달하는 거리도 조금 더 멀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훨씬 더 크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 TV 속의 부처와 돌부처가 TV를 바라보면서 이 사이에는 아마도 명상이라든지 어떤 뭐 무심이라든지 해탈이라든지 뭐 자비라든지 이러한 그 메시지를 이 공간 속에, 빈 공간 속에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뭔가를 옵저버한다라고 할 때는 그 비어있는 공간 안에 뭔가를 전달하는 메시지가 굉장한 크고 깊은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해석은 지역적이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 보편적인 그런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전망대가 건축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나라는 것을 이제 같이 한번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뭔가를 바라본다 할 때 굉장히 본능적으로 다 위로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서 많이 이렇게 내려다 보기 위해서. 그래서 20세기는 높이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마다 높은 전망대를 짓고 도시마다 높은 고층 건물들을 지어서 그 도시의 뭔가를 자랑하는 뭐 그런 쪽으로 높이 경쟁을 했었습니다. 제일 먼저 아마도 높은 전망대가 건축사에 기록되는 것이 에펠탑일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에펠탑은 프랑스가 세계의 경제 또는 정치, 문화, 과학기술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엑스포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프랑스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축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그 모스크바에서는 타틀린이라는 건축가가 레닌이 의뢰해서 이러한 제3 인터내셔널 타워라는 것이 계획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높이 전쟁이었어요. 뭐냐면은 에펠탑보다는 93m가 높게 지어지고,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한 달에 1도씩 돌아가면서 365일이면 한 바퀴가 다 돌 수 있도록 계산이 된 그 입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는 피라미드 형태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요. 그러니까 아래층은 하루에 1도씩 돌아서 365일이면 한 바퀴가 다 돌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피라미드 형태는 한 달에 한 번씩 도는 행정실이 있고, 그 위에는 도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하여튼 그 삐딱하고 그리고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로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예술은 사람들에게 사상과 감정 그리고 많은 중요한 그 태도나 이런 것들을 주입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정치인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계획안을 한 그 타틀린도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아주 역동적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정치 이념을 역동적으로 강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면 그 피라미드는 부동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죽은 왕을 위한 형태라면은 여기서 제한된 것은 강하게 뭔가가 움직이면서 전달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20세기는 이런 전망대가 전부 높이 경쟁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남산의 N타워라든지 동경타워라든지 모두 그 도시가 발전하는,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높게 전망대를 만들었죠. 이것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런던에서 몇 개의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그 밀레니엄 돔이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런던 아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테이트 모던 갤러리 그리고 그 앞에 템스강을 가로지르는 보행 다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되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굉장히 보수적인 그 도시 런던의 테임스 강변에 갑자기 무슨 놀이기구가 들어오느냐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굉장한 공간 정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이 위치를 가만히 보면 테임스 강변에 있고 바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 빅벤입니다. 그리고 빅벤은 19세기 말에 표준 시간대가 정해질 때 봉초 좌우선의 중심이 된 그 시계탑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는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2000년 1월 1일 0시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아직도 세계 시간의 질서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입법은 정치 질서를 리더하는 그러한 국가다라는 메시지를 요 사이 공간에서 공간 정치의 메시지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가로지르는 템스강은 산업혁명을 리딩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느껴보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이건 어딘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바로 근처에 있는 시청학 광장입니다. 20세기 중반 이후에 들어오면서 그 탈근대 사회로 되면서 권력이 이동을 합니다. 다수 대중 쪽으로 이제 권력이 이동하죠. 그래서 이러한 공간 정치도 마찬가지로 다수 대중을 위한 공간 정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로 건축이나 건축가는 이러한 권력의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그러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중으로 가는 권력의 그 메시지를 건축가들은 수행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주 회자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 주민 참여 디자인,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역시나 이것은 건축가는 정치를 실현시켜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아직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때 이제 건축의 역할, 사회적인 책임, 왜냐하면 건축이 굉장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에서 다른 지위를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신기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1980년대에 프랑스 파리의 라빌레트 공원에 제안된 버나드 추미의 폴리입니다. 네, 라빌레트 공원은 도축장이고 그 축산물을 사고 팔던 그러한 시장이었죠. 근데 이것이 과학공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과학공원으로 바뀌면서 이 옆에 이제 과학관이 있고 한데 버나드 추미는 이렇게 아무 목적이 없는, 기능이 없는 폴립을 한 10개쯤 공원에다가 이렇게 헛뿌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전망대의 역할입니다. 여기를 방문하는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마을 사람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면은 과학공원의 조금이 좀 더
가까이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메시지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방문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전달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스스로 뭔가를 찾아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것은 요즘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찾는 뉴욕의 하이라인 공원입니다. 하이라인은 사실은 철력을 공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전망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올라가서 천천히 걷다 보면 뉴욕의 일상생활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바라보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그 하이라인을 올라가는 이 계단은 하나의 벤치 역할도 하고, 살고 있는 마을을, 도시를 천천히 조망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자동차를 조망하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일상생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뭔가를 생각해보고 정보를 교환하고, 여기서 또 다른 정보들이 축적이 되고 어떻게 살아가나, 무엇을 어떻게 장애적으로 생각하나, 이런 그 정보들이 여기에 계속 축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의 또 다른 그 사회 변화에 따른 전망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최근에 그 영국의 젊은 건축가 헤드윅이라는 그 건축가가 하이라인처럼 공원화된 보행 브릿지를 템즈 강변 이쪽에서 저쪽으로 연결하는 그 계획안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은 카피라이트 때문에 오늘 사진은 못 가지고 오고 옛날에 템즈강을 건너던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자동차로 템즈강의 이쪽과 저쪽을 건넌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기능만 있습니다. 그냥 다리를 건너는 기능만 있는 거죠. 그런데 보행으로 천천히 템즈강을 건너다 보면 강의 이쪽에서 점점 가운데로 가면서 저쪽으로 건너가서 바라보면서 걸어가면서 많은 템즈강의 문화가 쌓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시인이면 어떤 시적인 감흥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음악가면 아마도 어떤 그 음악적인 뭔가가 떠오를 수도 있고, 문학가면 템즈강을 이렇게 주제로 해서 뭔가 사랑 이야기가 떠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 문화들이 여기에 이제 축적이 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적인, 전망대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회가 변화하면서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형태적으로는 달라지는데, 그런데 전달하는 메시지는 의도한 대로 같이 갈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새롭게 축적되어서 쌓이고 또 다른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문화가 생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왜 옵저버토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옵저베이션 플랫폼을 전망대로 용어를 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플랫폼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플랫폼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는 생태계에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바다 밑에 뭔가가 집안이 만들어지고 그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먹이사슬로 또는 공성관계에 있는 이러한 생태계가 점점 더 확장돼서 아주 무한히 확장된다라는 용어로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병영이라든지 또는 사실은 IT 계열에서 훨씬 더 자주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구글이라든지 모두 그것이 플랫폼이죠.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많은 무수한 정보들이 쌓이고, 정보는 또 다른 정보를 생성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은 또 다른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DMZ의 평화를 위한 옵저베이션 플랫폼을 어떻게 건축가들이 제안을 해서 거기에 평화의 정신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다른 평화의 정신이 쌓이고 평화의 어떤 다양한 문화들이 축적되고 만들어져서 이것이 세계의 평화에 확산되고 또 세계인들의 평화 정신에 뭔가 대단한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이 건축적인 설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프로젝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스페이스 폴리틱스라는 것은 지금까지 고대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이제 그러한 것이라면 이제는 건축가들이 사회적인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DMZ라는 땅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이번 그 주제고 또 그것이 발제의 그 취지이고 의도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잠깐 DMZ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DMZ는 꿈에 그리는 그런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갈 수가 없고 들어가 볼 수가 없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태고 쪽부터 이소온 어떤 에덴 동산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기간은 이 지구의 역사 몇 억만 년으로 보면 60년간 굉장히 의도적으로 사람의 교육을 단절한 그러한 상처난 곳이에요. 그리고 문화와 문명에서 의도적으로 멀어져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 평화를 생각할 때 여기에 다시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땅이죠. 그래서 건축가들이 이러한 공간정치의 신비원을 생각할 때 이 DMZ는 정말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장소적인 특성이 있고 여기에 평화의 플랫폼을 제안해서 아주 건축가의 어떤 위치를 올려놓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이 여러분들한테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릴 것은 저는 김연아의 대단한 팬이에요. 100년쯤만큼 우리나라를 빛낸 그런 아주 그 대한민국의 딸인데 잠을 안 자고 소치에서 마지막 이제 그 갈라쇼를 할 때 보니까 비틀즈의 이매진이라는 음악을 놓고 평화를 기도하는 발레를 해요. 근데 이제 김연아가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 비틀즈는 팝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매진이라는 그 노래는 비틀즈 그룹이 해산되고 난 몇십 년 후에도 이것은 팝의 차원을 넘어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파퓰러 가요의 저 차원을 높이한 그러한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김연아의 갈라쇼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마 좋은 어떤 메시지가 전달하는 옵저베이션 플랫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또 발제를 한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